집값도 오르는 거는 연착륙하면서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우리가 1인당 총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해야죠. 그 3프로 TV에서 그 뭐 이렇게 상승 하락 뭐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걸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욕만 아주 대한민국 욕바지입니다. 지금 욕만 한 2천 개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집값 상승 얘기했다가 작년에 막 확 빠져가지고 저도 욕 많이 먹었는데 요즘 시기에 사실 상승 얘기하는 게 쉽지도 않은데. 그럼 뭐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시장 전망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전망을 20년 가까이 시장에서 해오고 있는데. 뭐 예년대로 예전처럼 뭐 전망을 했을 뿐인데 뭐 신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혼자만 오른다고 하셨어요. 10명 중에 혼자만 오른다고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럼 괜찮지 그냥 내보내 주세요. 그러고 전망한 게 지금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연초에 전망한 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여쭤보게 되는데 23년도 집값 전망이 상승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개가 있다라고 봐요. 크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이제 공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금리가 이제 고금리일 때는 가격은 조정받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 초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98년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그때의 이제 금리 지금 금리 이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은 금리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금융위기 때 2008년 9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는 3.5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 당시 대비해서 지금 금리는 1.25%포인트가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뭐 대출 조건이 조금 틀려졌죠. 그때는 집값도 차이가 나요. 그때는 이제 거치 기간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원리금 상환 분할 상환을 해야 되니까 부담은 좀 느낄 수 있지만 뭐 반면에 IMF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틀리죠. IMF 때 금리는 15% 정도 됐었어요. 금리 자체가. 금융위기 때는 한 7.2% 정도. 지금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월 기준으로 4.5% 정도 한국은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근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98년도에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성공한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 그 당시에도 이제는 조금 사야 되겠다. 많이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때 좀 사자 해서 산 사람들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그 뭐 조정을 받았는데 뭐 더 떨어질 거냐 뭐 반값 으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다 반등의 신호다 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하게 보여야 되는 지표가 금리가 아직은 뭐 내려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12월 대비 지난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30여 건 정도 됐는데 1월 달에 1420건이에요. 근데 오늘 현재 2월 거래량은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걸리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거래량이 1690건 정도. 그럼 거의 2000건 넘어간다. 20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2000건. 1775건인가 그래요. 오늘 현재 신고된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2월달 거래량은 2,000건이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2,000건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작년 초반기에 거래된 이 아파트 거래량보다도 뛰어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서울만 그렇느냐? 네. 경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경기에 1월만 거래량이 4,500건이었는데 네. 지금 5,900건 정도 됐어요. 아직 네네. 신고 기간이 남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급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고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하락보다는 네. 지금 이제 그런 접점에서 네. 매수 매도가 네. 지금 막 심겨운 심겨루기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네. 될 거냐라는 거죠. 네. 금리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실수요자들은 줄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가서 가격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시장 가격을 잡는 것은 공급인데 네. 공급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후보들이 각각 뭐 200만 원 이상씩 270만 뭐 310만 네. 뭐 이렇게 발표들을 했는데 네. 공급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게 비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뭐 그 사이에 지금 공급하는 네. 것도 없죠, 뭐 딱. 네, 네. 그래서 네.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네. 금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이제 또 하방 곡선이 예상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네. 가격에는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래서 뭐 올해 부동산 가격 네. 전망을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욕을 네. 그래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 네. 10명 중에 9명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한 명이 네. 대표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반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요 2월, 3월 거래량 늘어난 게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1월 네. 말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거 기다려가지고 네. 거래한 게 이제 갑자기 네, 몰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네. 또 있고 네. 이제 두 번째가 거래량이 늘어나봐야 원래 평균 대비 너무 낮은데 네, 네, 이거를 네. 뭐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수 분명히 있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네. 완화의 방점을 찍고 공급 위주의 이제 시장 관리를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 위주의 이런 시장으로 이제 네.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시장 활성화에.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네. 이런 대책이 나와서 마침 나와줘서 뭐 더 좋게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추가로 예. 뭐 더 늘어나는 정책인 거지. 예. 반짝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였었는데 네. 그때 LTV가 저는 이제 그때 은행의 대리였거든요. 현직 대리였는데 LTV가 80%였어요. 80%. 예. 근데 당시에는 뭐 DSR이나 DTI 이런 것도 없었어요. LTV만 가지고 샀는데 금리가 대출 금리가 15%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겠죠. 어떻게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당장에 뭐 이게 조그만 거 가지고서 떨어진다 오른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3월에 결혼하냐 4월에 결혼하냐 보다는 누구랑 결혼하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특히 이제 부동산의 이제 특성 중에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부동성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는 안목을 갖고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유의미할지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을 쭉쭉 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가 성장한다는 지표는 우리가 뭐 우리 정 대표님 네. 더 잘 아시겠지만 GNI 네. 국민 총소득 그다음에 통화량 뭐 우리 통화가 보는 통화 M1, M3가 네.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M2를 기준으로 네. 하잖아요. 이 M2 통화량이 IMF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늘어났는지 또 GNI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네. 이거를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것도 이게 그렇게 뭐 많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걸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나라 M2 통화량은 640조 정도 됐었어요. 네. 네, 640조인데 네. 지난해 말 현재 네. 우리나라 그 M2 통화량은 3,785조예요. 그러면은 이게 늘어난 게 네. 거의 뭐 6배 가까이 6배. 늘어났고요. 금융 위기 때가 1,4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한 2.6배 정도 네. 늘어난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IMF 때 1인당 총소득이 얼마나 됐을 걸로 생각하세요? 만불 됐나요? 만불이 안 됐어요. 만불 좀 안 됐나요? 네, 8,100불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때 2008년대는 네.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만 불인가요? 2만 1,000불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작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네. 3만 5천 불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늘은 거를 보면은 집값도 오르는 거는 연착륙하면서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네. 우리가 1인당 또 총소득이 네. 3만 5천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장을 해야죠. 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경제도 이제 또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성장률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가격 다 오르는데 집값만 반값이다. 이거는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이거를 네.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올라가는데 그 옆에 기존에 저 있던 10년 된 아파트 5년 된 아파트 이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게 네. 이론상으로는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전문가로서도 참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오르는 건 비정상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네. 물가 그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면서 가자. 네. 그래서 지금의 경착륙은 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거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연착륙하면서 가려고 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반값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뭐 욕을 먹어도 뭐 3%에 가서는 뭐 오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안 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망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한 기조에서 올해 전망을 오른다고 했고 마침 1.3 대책으로 해서 시장이 완화가 됐고 또 뭐 특례 보금자리도 그 후에 또 맞아요. 완화가 되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뭐 이게 금융 위기 때는 거치 기간을 줬거든요. 네. 거치 기간을 줬는데 지금도 또 이제 그런 대출 부담 연끌해서 사신 분들을 위해서 거치 기간을 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에 그렇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사실 예전 뭐 저도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다 거치 기간을 다 줬어가지고 뭐 3년, 5년 막 다 줬어서 투자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규제가 시작되면서 다 이제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한 4, 5년 전만 해도 1년 거치 뭐
상환 막 이런 식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거치가 없어지면서 첫 번에 이제 대출 받으면서 그 다음 달부터 원금 부담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긴 했었는데 그런 것만 조금 풀어주더라도 뭐 약간은 좀 나아지는 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그 원리금 상환 방법이 은행에 가면은 저는 이제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오래 계셨잖아요.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환이 있고요, 원금 분할 상환이 있고요,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어요. 그래서 체증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1억 원을 30년 모기지로 5%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는 41만 6천 원인데 원금은 27만 원 갚아야 돼요. 거의 이제 70만 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체증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원금 이자는 41만 원 6천 원 똑같은데 첫 달 원금은 7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증식으로 대출을 조금 받으시면은 거치 기간 정도 이거를 조금 나죠.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체증식 효과가 있으니까 체증식이 되니까. 그래서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좀 하고요. 좋죠. 근데 일반 은행들은 체증식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그 안 물어봐서 그래요. 물어보고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해줍니까? 네네. 은행 가서 해달라고. 분명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다녔던 신한은행에서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줘요? 네, 물어봐야죠. 얘기를 안 해야죠. 배고프다고 그렇구나. 얘기를 해야지만 엄마가 밥을 줍니다. 그렇구나. 저는 안 해주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초년생들 첫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체증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체증식이 거의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꼭 체증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투자자문에서 또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요즘 실수요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진짜 뭐 나는 집 사서 뭐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실거주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요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금매로 사신 분들도 있고요. 금매를 좀 사러 다니세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서 가 보면은 그 가격이 아니다. 오른 가격이다. 또 물건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에?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장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이게 그냥 반짝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람들이 좀 사러 다니는 게 확실히 좀 들린다. 근데 사실 그 통계나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아직 부동산 침체인 거는 또 맞잖아요. 아직 뭐 통계가 뭐 상승으로 올라간 건 아니니까 여전히 하락세인데 하락세가 뭐 조금 약간 감소했다 정도. 그렇죠. 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동산 침체기가 어쨌든 간에 뭐 상승으로 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얼마나 좀 갈 거라고 저는 보세요? 이제 상승으로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면 금리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인데 지금 금리가 변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다들 지금 그게 언제냐를 모르겠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은행에 입사했을 때 외환 담당을 내고 뭐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율하고 이제 이게 금리가 이제 이게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입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채권 가격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미국 연준 금리가 올리면은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다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미국 연준에서 빅 스텝으로 간다. 아니 갑자기 또 이런 얘기 뭐 베이비 스텝 얘기했다가 빅 스텝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0.75를 배제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0.75까지 0.5도 뭐 와 이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75 정말 빅 스텝으로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자금이 이제 헤지펀드들이 빠져나가니까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올 초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해 예상을 3.5로 했더라고요. 작년에가 이제 6.5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연준 금리가 CPI 지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또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만 자, 일단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연준의 금리가 한번 빅 스텝으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하될 가능성도 뭐 멈추거나 또 하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뭐 마침 뭐 미국도 내년 대선이 미국은 있고요. 대선이고 우리는 또 총선이고. 우리는 또 총선이 있죠. 근데 이제 경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물론 중앙은행에서 뭐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제 좋아져야 되니까 마냥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는 분명히 금리가 하방 기조가 보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더 살아나고 그때 확실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쏙 빼고 금리가 올라가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빼고서 막 그렇게 막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분명히 전제가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 시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현재는 정부의 어떤 이제 규제 완화 이런 효과 또 신규 주택 자금 대출 금리가 또 이제 어쨌든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상금리를 막 줄이라고 압력을 뭐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가상금리가 지금 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특례 보금자리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없이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어가다가 금리가 안 떨어지고 뭐 계속 올라가면은 뭐 제 전망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금리가 떨어지면은 하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작년 연말 1월 초에 그렇게 분명히 전망을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올라가더라도 뭐 조금 올라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에서 이제 뭐 3% 내외. 2, 3%니까 약간 뭐 강보합 정도지. 뭐 예전처럼 뭐 5%, 10%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 빠지고 있는데 뭐 집값만 막 고공행진하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B 부동산 매매 지수가 86년부터 이게 이제 예전 주택은행에서 이제 관리했던 게 이게 이제 글래프로에서 이제 통계로 해서 나오는데 이 매매 지수, 전세 지수 통계가 86년부터 나온 게 있거든요. 이 곡선을 보면은요, 두 개 곡선이 지난해까지 비례합니다. IMF 때는 똑같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금융위기 때는 똑같이 떨어졌다가 똑같이 올라가고 지금 똑같이 내려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례한다. 비례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전세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것도 이제 금리 때문으로 우리가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싸니까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는 이제 남아 도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월세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주거 비용 내는 게 훨씬 더 싸게 드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요즘에 또 약간 또 전세 자금 대출 또 압박을 해가지고 거기가 또 대출 이자가 또 약간 내려가니까 또 전세 수요로 살짝 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금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당분간 뭐 좀 하향은 있지만 여기도 또 금리가 좀 약간 좀 안정되면 전세 수요도 약간 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잘 알겠지만 뭐 독특한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갈 때는 금융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전세 끼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30% 끼고 투자하는 것보다 아예 전세 그냥 30% 끼고 하자. 이러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비례하면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분양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미분양 통계 보니까 뭐 7만 5천 호 막 이렇게 나오고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뭐 가파르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데 이 미분양이 늘어나면 뭐 아무래도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집값 상승하는 게 뭐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분양이 뭐 7만 5천 가구까지 늘어났는데 서울 미분양을 보면은 1,000이 안 됩니다. 서울은 없죠. 안 되는데 그렇게 지방은 원래 이제 일자리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지방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경기, 인천, 세종이거든요. 서울도 줄어들거든요. 뭐 적경지구로 다 적경지역으로 뭐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 지역이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일 때도 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렇죠. 대구 같은데 떨어졌죠. 저금리 때도 공급 많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금리 고금리에다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서울 수도권을 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의 미분양 물량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많은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그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두 채보다는 서울의 한 채, 강북의 두 채보다는 강남의 한 채, 뭐 이런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이제 막 갈아타려고 하고 다주택 처분하고 뭐 똘똘한 하나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미분양 물량은 많은데 서울 지역을 보면은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역별로 좀 쪼개서 봐야 된다. 이걸 다 결국에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다 지역별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동성이라는 거, 이 특성 때문에 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통계를 평균 내거나 합쳐서 보면은 항상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이 아마 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살고 있다 보면은 만기가 오거든요. 오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 번 더 전월세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집을 사야 되나 이거 항상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사 가는 것도 또 일이고. 그러면 이때 집을 살까 고민도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2002년도에 PB 신한은행에 이제 PB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PB 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고액 자산가 프라이빗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해주는 자산 관리해주는 이런 센터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자산 관리 가장 잘하는 방법은 월세 사는 거다. 월세 사라. 전세 살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쭉 이제. 하는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라면은 전세 끼고 사놓고 엄마 집에 살아라. 처갓집에 들어가 살아라. 자연이 내라 자연이. 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내 집 마련은 은퇴 준비의 또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뭐 또 주택연금도 잘 돼 있잖아요. 영무기지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주택 한도도 늘어날 거고 이러니까 아무튼 내 집 마련이 자산 관리의 기본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세돈을 사다리 삼아서 내 집 마련하고 뭐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살지 말고 그러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내 집 마련해라. 그리고 본인은 좀 월세 좀 살아라. 돈 좀 더 모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은 주택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이 이제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지금이 뭐 상대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뭐 매수자가 뭐 살래 안 살래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라. 또 가격도 좀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이런 시장에 살아. 그리고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말아라. 지금 사는데 물론 네.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무릎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신도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도 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네. 분이잖아요. 뉴턴도 뭐 투자 실패했죠. 이분은 우리가 잘 알게 이제 뭐 물리학자로 알고 있지만 네. 조폐국 국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뭐 주식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동산 투자 실패하고 나서 네. 정말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네. 수 있어도 네. 인간의 광기는 네.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네. 사실 뭐 기획 부동산 해서 이런 네.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해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사느냐가 네. 되게 중요하고 작은 계획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은행 돈 엄마 돈 엄마 돈까지 엄마 돈까지 해서 네. 되면은 아빠 돈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 은행 돈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 대표님한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이 올라갈까요? 우리는 총 저축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예요. 네. 예금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놔요? 왜 그러냐면은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좋은 걸 사니까 예금이 빠져요. 돈을 빼는구나 또. 금매물 나오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죠. 근데 일반 이제 영끌하신 분들은 내가 대출 이자 내고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 네. 여유가 돼서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30만 원 예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네. 뭐 LTV가 70%니까 70% 받아라. 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저축률을 보면은 네. 35에서 38% 사이예요. 네. 그러면 월 소득의 30% 정도 이 돈을 가지고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으면은 이 정도만 대출 받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DSR 한 30%. 예. 이 정도에서 작은 계획을 세워라. 여기에서 오버하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정말 어렵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네. 어렵게 내 집 마련한 집을 경매당할 수 있다. 이자 부담을 못해서 생활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는 어차피 저축을 하는 돈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작은 계획은 30% 이내로 해라.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30%를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30%냐 뭐의 30%냐 저는 이제 뭐 월 소득의 30%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전 저축률. 저축을 보통 본다니까. 저축률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 때 2008년도에 네. 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축률은 3.3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2% 정도. 지금은 30%. 그때는 33% 정도. 네. 근데 평상시에는 35에서 38% 사이예요 저축률이. 근데 지금 32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수요자들은 일반 뭐 사람들은 이자 돈으로 저축을 못하고 오히려 이자는 부자들은 오히려 좋은 거 사러 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장은 돌아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계획 네. 은행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신 선친의 유언이 네. 보증 쓰지 말아라. 네. 절대로 대출 받지 말아라. 그런 분들 뭐 있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안 받으려고 해요. 네. 그럼 정 대표님 1억을 모으려면은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몇 년 걸리나요? 100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으려면 진짜 뭐 이자 뭐 정말 내가 잘 굴려가지고 모은다라고 하면은 8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7, 8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7, 8년 뒤에 네. 기존에 우리나라 집값 올랐던 집값 상승률, 네. 통화량, 네. 총수독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7, 8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한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내가 1억만 대출 받아서 사면 되는데 지금 아니야 나는 우리 선친의 유언이
네. 정말 대출 받지 말라고 해서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내 100만 원씩 모아서 8년 후에 살 거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빚이라는 거잖아요. 대출이. 네. 은행 돈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핸드백을 사거나 소비하는 거 이거 소비성 지출이잖아요. 네. 근데 집을 사는 거는 네. 저축성 지출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범위 내에서 네. 얼마든지 받아서 활용해라. 네. 그래서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틀려지죠. 제가 이제 입사한 동기들이 100명인데 네. 은행원들 처음 들어가면은 월급이 뭐 키순서에 따라서 월급이 딸리 주나요? 똑같잖아요. 네. 초봉 딱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행원들이니까 대부분 자산 관리를 뭘로 할까요? 다 예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가면은 월급은 똑같이 받았는데 네. 재산 상태가 틀려져요. 완전 달라져요. 20년이 되면 또 틀려져요. 네. 퇴직할 때 되면은 30년이 되면은 네. 어떤 동기들은 혈압약 먹어야 돼요. 은퇴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를 잘한 친구들은 설레시죠. 내가 이제 제2의 인생 2막을 아니 뭐 그런 대출도 또 많이 또 받으시고 할 테니까. 네. 그런 이제 인생 2막을 이제 하고 우리가 가장 설레일 때가 언제예요? 정 대표님 언제가 가장 인생 살면서 설레였어요? 언제요? 그러게. 제가 맞춰볼까요? 언제? 대학 첫 입학해서 첫 미팅 나가기 전날 밤. 아니요, 저는 결혼할 때. 사모님 보고 계시나요? 네,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거 감안하면은 맞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당연하죠. 네, 네.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산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은퇴할 때쯤 되면 설레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네. 근데 그게 사실 일하는 이유죠. 그럼요. 그런데 자산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얼마나 정말 이게 정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부익남의 구독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출 빚 활용을 정말 잘 활용을 해라. 특히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내 집 마련 우리가 내 집 마련 시기 하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딱 구분이 돼요. 저는 첫 질문하면은 그게 뭡니까? 이분은 부자가 될 거다. 이분은 아니다. 그 질문. 두 가지 종류예요. 네. 웬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웬 언제입니까? 언제 사야 돼요. 네. 근데 왓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딱. 뭘 사야 됩니까? 근데 우리 정 대표님은 어느 분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뭘 사야 됩니까가 맞는 거죠. 그렇죠.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렇죠.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천리마는 있잖아요. 근데 그 천리마를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은 드물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청나라 강희제가 한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때에는 뭐 정 대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 아무거나 사도 돈이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오를 때 안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은 작은 계획 플러스 공부. 그러면 요즘에 좀 많이 빠진 지역들에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살만하다고 보죠. 살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빠져서 반등하고 있는 데가 강동구. 강남구도 여기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0건이 넘었어요. 2월 거래량이 지금 아직 신고가 다 안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노원구도 많이 드러나고요. 성북구, 송파구 여기가 지금 150건, 130건 2월 달, 1월 달도 100건이 넘었고요. 2월 달 기준으로 해서도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이런 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잘 가져가야 되는데 강남에라고 해서 다 같이 가격이 오를까요?
강남에 나는 샀는데 왜 안 올라 내 것만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강남에 사면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에 사더라도 네.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 뭘 사야 이게 될까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정 대표님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나홀로보다는 그렇죠.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중대형 단지 네.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 이 정도 규모의 단지는 커뮤니티 운영도 규모의 경제로 하기 때문에 네. 입주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해서 관리비가 최소화로 들고 뭐 많은 생활을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네. 조금 고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같은 가격이라도 좀 좋은 구에 있는 작은 규모보다는 좀 네.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나쁜 구더라도 규모가 있는 단지, 커뮤니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사면은 후회 안 할 거다. 후회가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좀 다르니까. 이 상품의 가격은 상품 떨어질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이할 때가 제일 제일 좋잖아요. 8시 반에. 부동산도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까 봐 안 사요. 올라갈 때 사거든요. 올라갈 때는 뭐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와서 집 사러 간다고 이렇게 다니는 정도의 이런 시장 막 열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시장의 연장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기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나 다 하는데 누구나 다 시장으로 다 진입하는데 그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계약하러 가보면은 1,000만 원 올린데 뭐 5천만 원 올린데 1억 올린데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올려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좋은 거를 싼 가격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해라.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주택자들 규제가 조금 풀어졌잖아요. 저는 정말 돈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으로 가는 게 좋고요. 꼬마 빌딩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좀 트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다 아파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는데 규제가 조금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대신에 임사자 등록을 해서 가져가라. 사회에 좀 공헌을 조금 하면서 가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 가격 연간 5%씩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임사자 주택 등록을 하고 캐피탈 게인만 봐라. 자본 수익만 봐라.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사서 두 채 사서 임사자 등록하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택보다는 뭐 하면은 전 오케이 꼬마 빌딩으로 가라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주택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주택이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제2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또 이제 신한은행 출신이시고 또 거기서 또 경매를 또 한 수천 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경매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또 경매 시장에 관심 갖는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경매로 뭐 넘어가는 물건들 엄청 많을 거다. 경매를 한번 해서 싸게 사보겠다 하는 분들도 요즘 늘어나는 게 좀 사실인데 그래서 요즘 그 경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경매 시장 분위기는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데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잖아요. 이 차이인데 평상시보다 경매 물건은 조금 늘었어요. 늘어났는데 이제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7월 8월 이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80건에서 뭐 70여 건 사이 매월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한 2배 정도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늘 거냐 안 늘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늘려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게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주택담. 어제 뭐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뭐 제가 이건 아쉽네. 왜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
경매 물건이 이제 네. 느는데 강제 경매가 늘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강제 경매가 네. 아니잖아요. 이미 경매인데. 네, 이미 경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네. IMF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IMF 때는 연체율이 7%였어요. 7%. 네. 또 금융위기 때는 0.6%였어요. 0.6%.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낮지 않나요, 여전히? 네, 낮죠. 네. 낮을 수밖에 없고요. 네. 0.3%예요. 0.3%.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연체를 시키면은 네. 요주의, 그다음에 이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해요. 네. 그래서 요주의는 25% 충당금을 써요. 네. 네. 이게 이제 고정은 50%, 회수 의무는 75%, 추정 손실은 100%예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해줘서 3개월 연체하면 추정 손실이에요. 네. 1,000만 원 이익에서 충당금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체 관리를 엄청 하겠죠. 세게 하네요. 되게 세게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뭐 DSR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대출해 줄 때 소득이 얼마야? 이거 보고해 주잖아요. 네. 처음부터 대출해 줄 때부터 DSR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그렇게 안 는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체율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야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늘어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좀 네. 내보면은 네. 질문 드려도 되죠? 아, 그럼요. 네, 노원구, 네. 강남구를 네. 보면은 노원구에도 아파트가 강남구 못지않게 많잖아요. 많죠. 거기는 뭐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강남구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네. 노원구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노원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강남구가 더 많이 강남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강남구가. 그 이유는 뭐냐? 네. 노원구에는 대출을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강남구에는 네. 대출 끼고 집을 샀었어요, 못 샀어요? 없잖아요. 네. 대출 규제 때문에 네. 10억 이상은 안 됐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풀어진 거니까. 네. 강남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기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 집 담보로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이게 하다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기업이 이게 부도가 나면서 그렇군요.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 이건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절반뿐이 안 돼요. 노원구는. 네. 그러니까 강남이 20건 나오면은 노원구는 10건 미만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네. 주담대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3% 나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은 뭐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DSR 보고 DTI 본 지가 오래됐죠. 예. 은행에서 네. 저도 은행에 뭐 있었지만 네. 그렇게 그냥 뭐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네. 예금 받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연체율이 일단은 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앞으로의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네. 다만 네. 우리가 이제 매각 건율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100건 경매 물건 나오면 이거 몇 건 팔리느냐 이거잖아요. 네. 월에 몇 건 팔리냐. 월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는 한 뭐 4, 5% 정도 됐다가 네. 지난달 한 5, 6%로 늘었어요. 네. 이게 이제 관심을 조금 갖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 뭐 2명, 3명에서 네. 이게 이게 이제 5, 6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관심을 좀 갖는 거죠. 싸대. 그다음에 매각가율도 보면은 네. 한 70%가 조금 이제 넘어서 80%는 아직 안 되는데 70% 정도로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제 관심들은 좀 갖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매가 네. 싸대 맞아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네. 이럴 때는 또 안 들어오거든요. 매각 건율을 보면 알잖아요. 네. 안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사고 나서 안 오르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네. 사고 나서 올려야죠. 네. 우리 이제 뭐 정 대표님이 경매 뭐 네. 너무 잘하시지만 네. 권리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파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파트 경매로 사실 분이 네. 뭐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사시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시작해라. 네. 공부해라. 해두면은 두고두고 내 집 마련하는데 자산 관리하는데 경매는 도움이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매 시장에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꼭 경매로 내집 마련 뭐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입찰한다고 붙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이제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토지임대부 지금 아파트 청약했는데 경쟁률 어마어마한 문제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경매가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5명 6명뿐이 안 되니까 5번 하면 나는 한 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경매 공부해서 여기에서 또 좋은 물건을 좀 찾아서 남들이 안 오는 기피 물건 중에서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사면은 너무 좋잖아요. 아파트 가격 막 올라갈 때 그때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경매 이 경쟁률은 정말 낮은 수준인데 이럴 때 사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낙찰가율도 많이 낮아졌고. 근데 똑같이 경매 시장도 이럴 때는 또 찬밥 신세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막상 또 올라갈 때 또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저도 뭐 한국 멍석을 이렇게 이제 뭐 좀 한번 놀아봐라 이렇게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 시장을 이제 못 알아보고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저는 요즘 뭐 주 52시간 뭐 대기업을 다니든 다니든 근무 시간 좋잖아요. 끝나고 여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이제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자산관리 공부. 요즘 참 경매하기는 좋은 시장이다. 시절이다라는 거죠. 뭐 그렇지만 참 좋은 시절입니다. 하긴 요즘에 참 무주택자에다가 9억 이하짜리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지, 뭐 지금 뭐 규제도 없지, 뭐 다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관심이 없어. 경매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으시고 해가지고 참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이게 이제 사람과 주택이 안 맞는 거죠. 서로 안 맞는 시절과 또 이게 또 안 맞아서 좀 그런데 그러면 요즘에 좀 그 싸게 사긴 하나요? 확실히 어떤 뭐 사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매각가율을 보면 이제 싸게 사는 거고요. 시세보다도 좀 많이 싸게 사는. 시세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75% 이 사이에 이제 매각이 되니까 20%대 20% 정도는 싸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샀다가 우리가 주식처럼 바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뭐 주택은 우리가 한번 사면은 2, 3년, 4, 5년, 5, 6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도 그 정도 싸게 사니까 살 때 자본 수익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만 하면은 진짜 대형 마트에 가서 할인할 때 상품을 사는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다. 물론 100% 다 낙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한 15% 20% 정도 싸게 사는 분위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아파트에서 너무 좋죠. 괜찮은 거죠. 물론 여기에 뭐 명도 비용도 들고 뭐 이거저거 조금 들겠지만 그래도 싸게 사는 분위기인 거는 맞다는 거. 명도 뭐 얘기도 잠깐 했지만 경매가 그냥 붙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하는 것도 뭐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매에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경매하면 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향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대표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O형입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O형을 해도 됩니까? 뭐 하셔도 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다 뭐 제가 뭐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 A형은 안 되는 거예요? A형은? 이게 조금 그런 게 이제 조금 귀찮을 수 있죠. 뭐 현장도 가서 시세도 확인하고 전세가도 확인하고 임차인도 만나야 되고 법원에 가서 본인이 직접 써내야 되고 이런 절차나 이런 조사가 우리가 중개법인을 통해서 사면은 매매로 사면은 다 중개법인에서 알아서 다 조사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사니까.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귀찮다라고 하면 경매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거 나는 감사하고 하겠다. 라고 하면 해야죠. 좀 겁이 많거나 좀 걱정 많은 분들이 하기도 조금 좀 그렇죠. 의사 결정하는데 조금 이게 결정하는데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경매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의사 결정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우리 정 대표님 뭐 충분히 아니 뭐 저도 경매할 때 이게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 하는 건 참 어려운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그럼요. 이게 처음이 문제지 한번 떨어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오기가 또 생기죠. 그렇죠. 네, 승부욕이 생기죠. 서너 번만 하면은 낙찰이 되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낙찰돼서 돈 벌면 또. 그럼요. 예, 제가 뭐 제 멘티 중에 한 분은 속초에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예, 남자분인데 제 강의를 들으러 서울에 일주일마다 올라오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경매를 해서 이거 버렸죠. 예. 아파트를 수도권에 아파트를 경매로 샀죠. 처음 해보시는 건데 지방에서도 올라오셔서 이렇게 수도권에다가 뭐 경매로 내 집 마련, 뭐 서울로 뭐 이사 오실 거니까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놓으신 거죠. 경매로.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게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실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빨리 실행해라. 공부하면서 실행해라. 경매는 같이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매랑 뭐 일반 매매랑 뭐 청약 다 같이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경매의 어떤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조금 경매 시장의 규모가 되게 작아요. 제가 이제 경매 시장 규모가 작년에 한 28조 정도, 평상시에는 한 30조에서 30한 2, 3조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이제 경매 시장 규모도 조금 떨어지죠. 아파트 시장 규모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규모는 한 3,000조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30조면은 엄청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주택 시장을 보기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가격이 이렇게 이제 조금 떨어진다, 조정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경매는 후행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3개월 뭐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 경매로 들어오니까 후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마치기는 쉽지 않은 지표입니다. 이 경매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매는 좀 별개로 생각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경매를 실제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니까 또 경매가 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간단한 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는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인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뒷구탱이에 있다가 2002년 이제 7월 1일부로 제정이 돼서 민사집행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게 조금 일부 개정이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이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보면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들 또 투자자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기본 줄기는 채권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떻게 환가해 줄 거냐. 이게 이제 이거를 절차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자가 알아야 될 걸 알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만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법을 안 배웠는데 오히려 법을 배우면은 경매가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정 대표님 짝꿍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뭐 만약에 내 짝꿍이 철수였다. 철수야, 너 철자가 무슨 뜻이니? 그 뜻을 알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짝은 철수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경매가 그래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투자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저당권의 뜻이 유치권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우면은 10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해 쓴 책이지만 부동산 재벌들이라는 책 안에 권리 분석 공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딱 보면 이거구나. 뜻은 몰라도 돼요. 뜻을 알려고 하면 경매가 어려워집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재벌들에 있는 권리 분석 공식만 보셔도 이제 간단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이자 부동산 재벌들을 쓰신 고준석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경매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고 대표님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